덕결. 오늘은 멸망의 씨앗이 되는 무기 화생방 무기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군을 복무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생화학 무기나 화생방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생방이란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무기를 줄여 부르는 말로 뉴클리어, 바이올로지컬 앤드 케미컬 웨펀즈로 약어인 MBC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화학 무기는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인간을 살상 무력화하는 무기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벨기에 이프레스에서 연합군의 방어진지를 유린하기 위하여 최초로 염소가스가 화학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염소가스에 노출이 되면 수초 혹은 수분 이내의 증상이 발현하는데 노출된 피부와 흡입하는 기관지에 들어가서 체내의 수분과 반응을 일으켜 염산이 되고 이렇게 생긴 염산은 각종 장기에 손상을 주어 통증과 호흡곤란, 배부종 등 각종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었습니다. 염소가스를 이용해 독가스를 개발한 화학자 프리츠 하버는 암모니아 합성법을 확립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과학계에 인정받았지만 염소가스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자 전범과학자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화학무기 피해로 지난 1995년 일본의 옴진류교라는 종교단체 관련 인물이 살인가스를 도쿄의 지하철역에 살포하여 12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 이상이 중독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살인가스 또한 맹독성 독가스로 무색무취의 휘발성이 크고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500배나 높아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군이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개발해 사용한 무기입니다. 이처럼 가스 형식의 화학무기가 있는 반면 화학 반응으로 고열을 이용한 무기인 네이팜탄과 백린탄이 있습니다. 네이팜은 지방산들이 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과 반응해 생긴 염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가연성 물질인 듯 보이지만 기본적인 네이팜은 흰 분말 상태의 물질로 존재하며 여기에 휘발유를 섞어줌으로써 불이 붙는 가연성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이팜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폭탄 이외에도 혼합 비율을 바꿔서 화염방사기로 이용되었으며 네이팜으로 붙은 불은 10분도 넘게 타오르는 특성을 가져 도시 공격용이나 전술적으로 참호나 벙커 공격용, 기갑 차량 공격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백린 같은 경우 발화점이 겨우 섭씨 60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산소를 차단하거나 물을 부어 불을 꺼트려도 조금의 공기와 다시 닿으면 다시 자연 발화하는 특성을 가져 여러 군에서 백린과 인화성 물질로 만든 백린탄을 만들어 인화성 폭탄으로 사용했습니다. 생물학 무기는 인체에 치명적인 생물이나 생물이 생성한 독소를 활용한 무기로서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최초의 생물학 무기는 기원전 6세기 무렵부터 시작되었으며 아시리아인들이 적군의 우문에 호밀의 곰팡이를 집어넣어 오염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사례 중 1346년 타르타르의 군대가 크림반다를 공격할 때 쓰던 방법으로 흑사병에 걸려 죽은 시체들을 투석기로 적의 성벽 안으로 던져 넣어서 수많은 적군과 주민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만들고 항복을 받아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흑사병이나 탄저균, 천연두, 에볼라 등 전염병을 이용한 생물학 무기들이 만들어지려고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생물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잠복 기간이 적당히 짧아야 합니다. 너무 짧으면 전부 퍼지기 전에 매개체가 죽어 많이 퍼뜨리지 못하고 또 너무 길어도 전략적 효과를 얻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경로의 감염 경로가 존재해 충분한 전염력을 가져야 하고 일단 걸려서 발병하면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살상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을 다 달성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용자 측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물병기 특성상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는 다량의 백신이나 항독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생물병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생겨 백신이나 항독소가 통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병기는 무기 중에서 가장 적은 양으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서 질병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무기는 핵무기를 가리키는 뜻으로 핵분열로 일어나는 엄청난 파괴력을 제외하더라도 폭심지로부터 퍼지는 방사선과 공기 중으로 퍼진 방사성 낙진으로 인한 후폭풍도 포함됩니다. 처음 핵무기의 등장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피해받은 미국이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리틀보이 원자력 폭탄과 팩맨 원자력 폭탄으로 인해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폭발로 반경 7km가 쑥대밭이 되고 14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망자를 낸 핵무기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이후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더 많은 사망
사망자를 만들어내면서 핵무기에 대한 무서움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에 대한 기술적인 개발을 시작했고 수많은 강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생방 무기들은 병력 살상 및 무력화를 시키고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켜 시설 무력화 및 임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량 살상 화생방 무기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으며 특히나 민간인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어 전 세계적으로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 생물무기 금지 협약 BWC,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를 맺어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 및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각종 화학무기와 핵무기를 비축하는 집단들이 있으며 여전히 생화학 무기의 원료 습득과 제조가 비교적 간단하여 이를 이용한 각종 테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인 화생방 무기 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임무용 보호태세 MOPP 장비와 물자를 보유하고 이러한 보호 장비의 착용과 활용에 숙달하기 위해 최루가스를 이용한 화생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화학 무기나 방사능의 위협을 알아차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에 각군에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대처 능력을 갖춘 화생방 병과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화생방 병과는 전투부대의 화생방 장비 및 물자를 관리하고 중대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전시 상황에서는 작전부대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을 탐지하고 보고 및 전파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오염의 유무와 위험 지역의 시료 채취 및 정밀 분석을 해서 가상 정보와 지리 상황을 분석해 앞으로의 대비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꼭 필요한 병과가 됐습니다. 이상 화생방 무기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고 끝!